미국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가 일본의 자금을 받고 사주받아 한국의 징용공이나 노동자, 그리고 일본의 각종 만행에 대한 조작, 선동질을 일삼는 내용을 학문의 자유라는 구실로 논문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려다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단지 일본 정부와 일본인에 의해 조작된 혐한 서적을 근거라고 제시하면서 학문의 자유를 주둥이 까는 게 역겹습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를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의 잔재를 지우는데 다 소비했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일본인들에 의해 교육받은 사람들의 식민사관을 다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서구 문물을 우리보다 100년 정도 먼저 받아들여서 빨리 개화를 한 것 말고는 우리와 비교해서도 떨어지는 문화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를 통해 식민 시기를 거치면서 열등한 일본인들의 민족주의, 역사관에 의해 교육을 받아 일본의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민족주의 식민사학자들이 주장한 정체성론과 타율성론은 단지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하며 식민지로 삼은 것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조작되어진 논리일 뿐입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조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가 원인을 만들어내는 것일 뿐입니다. 정체성 이론이라 한국을 진보하는 나라가 아닌 정체와 낙후를 거듭한 나라로 단정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정체된 나라를 근대적으로 발전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논리의 주장입니다. 타율성 이론은 한국은 자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항상 주변 강대국의 상황에 따라 타율적으로 흥망성쇠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중국이라는 대륙 세력과 일본이라는 해양 세력의 영향에 의존했다는 논리의 주장입니다. 이에 더해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만선사관은 조선 역사의 타율성을 부각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만주를 개입시킨 내용으로 조선의 역사는 비참한 역사이고 굴욕의 역사이며 조선은 대개 만주 민족 또는 만주에서 세력을 얻은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는 만주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한국의 왕통은 대부분 만주계로서 때때로 중국계가 섞여 있기는 했지만 한국인 가운데 왕이 된 사람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렇듯 일본의 민족주의 식민사학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고 일본의 만행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조작되어진 일본 민족주의적 사학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이후의 일제 식민사관에 물들은 교육계들에게 역사적 증명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관의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우리 역사의 진실들을 세워나왔습니다. 고조선의 역사를 증명하고 태고 시절부터 지금 중국의 많은 지역까지 지배를 했던 우리 민족의 흔적을 찾아내서 증명을 하고 중국이 광분하는 동북 공정을 깨뜨리고 있으며 조선 후기 실학에서 보이는 근대 지향서, 조선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근대성 등을 근거로 내재적 발전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한국은 자주적인 나라였고 정체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침략하거나 역사를 조작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나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작된 식민사학을 깨부수기 위해서 반 100년의 시간을 들여서 증명해야 했고 그걸 다시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본 식민사관의 잔재가 우리 주위에 뿌리 깊게 남아있으며 한국 근대화가 일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역사학자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단면입니다. 자만하지는 말아야겠지만 자존까지 버리는 사람은 학자라는 간판을 달고 이 나라의 이민족으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승자를 위해 미화되어지게 씌어지고 남아서 후대에 전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틀린 사실들을 바로 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잘 못된 사실 아래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늘 하는 짓거리는 거짓말도 100번을 하면 사실이 된다는 헛된 믿음으로 계속 주접을 떠는 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거짓말을 들은 것을 믿는 등신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 국뽕이라고 자만한 것으로 몰아붙이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가지는 데는 그런 민족주의 역사관이 필요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이 거짓된 조작을 스스럼 없이 계속하면서 사실을 덮으려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의 다툼에서는 그들보다 더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은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함이 넘치는 사람들이고 의로운 일에 스스럼 없이 나서며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남을 해롭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남을 돕는 일에는 앞장서며 그렇다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지는 것은 자만이 아니고 자존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원의 교수가 강의한 내용 중에 일부 이해가 쉬운 내용이 있어서 정리해봅니다. 그는 편향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모든 역사가는 이런저런 영향으로 자신만이 가진 편향성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편향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은 편향성을 가지지 않고 사실만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역사학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어느 쪽이든지 편향된 역사를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2년간 그의 박사과정의 학생들과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이 졸업할 즈음에 다시 편향에 대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학생이 당당하게 편향에 대한 정의를 가진 답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 학생이었는데 저는 민족주의 역사가가 될 것이며 나의 조국을 찬미하는 역사를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민족주의 역사 기록학의 단계를 거치며 그들이 그들의 나라에 대한 미화와 위대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나라에 대한 미화를 쏟아내었습니다. 영국이 위대하고 프랑스가 위대하고 이탈리아가 위대하고 이슬람이 위대하고 중국이 위대하고 등등. 그러나 누가 한국이 얼마나 위대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술한 적이 있었는가요? 이것을 내가 쓴다면 나는 편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역사학자들은 나의 책을 읽고 이것은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과장일 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콜롬비아 대학 교수는 이에 대해 그가 실제로 그렇게 했고 한국의 역사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는 그의 논평에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맞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각 나라들은 종종 민족주의 역사의 단계를 거칩니다. 미국의 경우 건국의 아버지에 대한 미국의 신화를 보면 위대하게 미화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또한 그에 대한 반대적 의견들에 의해 잔인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애국주의자의 자만심 강한 영광과 찬양의 순간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진실이나 사실을 알리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세계사적 차원에서 역사적 상상력 안으로 가려면 과장이 심하다 못해 지나치다는 순간까지 가야만 합니다. 포르투갈의 왕이자 항해사인 헨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압니다. 그가 그런 기록에 부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훌륭했다고 말을 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훌륭했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기 드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어느 서구 역사책에서도 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바다에서 23번의 전투를 치른 장군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배가 13척 밖에 남지 않았을 때도 일본의 144척의 전함과 지원선을 포함해서 333척의 일본 군함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일본이 1905년 러일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러시아를 이겼을 때 승리한 일본 제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이었다고. 자신은 영국의 넬슨 제독에게는 필적을 해도 이순신 장군에게는 명함도 못 내밀 존재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서는 동상도 있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한국 역사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장법을 사용해서 한국 이야기를 하고 영광과 성취에 대해 강조하는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해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한 사건을 만들고 누구나 아는 일반적인 상식의 인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누군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니면 헨리 8세나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처럼 내 말은 일반 상식은 기초적인 문화를 읽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적이고 분명하며 또는 사건의 중요성에 대한 무언의 순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정 사건을 다루고 말함에 있어 일부 역사학자들의 입장에서 특정 인물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통 민족주의자, 민족주의 역사의 맥락에서 이렇게 합니다. 민족주의 사학자가 되어 한국을 찬양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밝힌 한국 학생처럼 한국 역사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국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처럼 조작 선동질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교만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보다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를 폈다고 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한국인이라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존감을 가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실제보다 자신에 대해 너무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자신의 대단한 부분들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는 전후 70년간 불모지에서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온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성장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적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영국 기자가 한국인은 너무도 뛰어나지만 그 행복도에 있어서는 마치 무언가가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억눌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국 주재 기자는 한국에 대해서 기적을 이루었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을 쓰기도 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가 강의 도중에 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교단으로 불러내어 두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질문 중에 핵심 질문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백인 학생은 자신은 꽤 똑똑한 편이며 영어, 수학 외에도 많은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테니스도 굉장히 잘 치는 편이라며 대체적으로 자신을 알리는 긍정적인 평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은 당당하게 답을 하던 백인 학생에 비해서 매우 주저하며 답을 했는데 일단 공부는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그건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교수의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백인 학생처럼 테니스나 다른 재주가 있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냥 운동으로 수영을 좀 한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뛰어나고 똑똑하다고 답했던 백인 학생은 학점이 대략 3.0 정도의 평범한 학생이었던 반면 이 한국 학생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4년 과정을 거의 4.0에 가까운 성적으로 무려 2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그냥 운동으로 한다는 수영 또한 지난 7년간 꾸준히 해온 운동이었습니다. 여기서 교수가 자신이 학생들을 교단으로 불러내서 물어본 질문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가설은 서양인들은 대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때로는 과대평가를 하는 반면 이상하게도 동양인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지나치게 과소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인은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어릴 때부터 미덕으로 알고 성장한 결과입니다.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이 아니라면 미국은 50점에서 100점 사이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한국은 90점에서 100점 사이가 90%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비교해서 보통이라고 하면 외국의 경우는 상위 그룹 이상입니다. 이런 습성은 다른 전 분야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인들은 주어진 1, 2회의 목표 달성이 보통입니다. 이런 습성을 가진 한국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상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낮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수준이라면 아마도 절반 정도는 서울대를 가야 정상일 것 같은데 입학 정원이 있다 보니 성적순으로 잘라서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하면 그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처지기 싫어하는 경쟁심이 자기 개발로 이어지고 그런 곳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부족해지는 것도 행복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 길이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남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더 나은 사람이 아니며 작지만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을 하면서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바보가 자신의 행복이 도둑 맞는지도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소셜미디어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지만 남의 것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괴감을 가지면 인생의 패배자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나보다 더 힘든 것을 겪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모를 뿐입니다. 프랑수아 사강이라는 작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진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고 싶다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나가서 자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그 길에 있어서 우리는 그 누구의 허락이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관계주의 문화 안에서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라.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내가 죽을 때 남길 것도 없으며 가지고 갈 것도 없고 내가 죽으면 내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나 이 우주나 모든 것은 끝이다. 물론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와 공정의 기준이나 사회율법 등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계주의 문화가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것이라면 내가 제일 중요해야만 합니다.